자, 오늘은 금융계에서 아주 특별한,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인 상품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만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주식처럼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또 채권처럼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투자자의 꿈이죠. 이게 거의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나온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메자닌 금융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뭘까요? 이름부터가 좀 독특한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메자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건물의 중간층을 뜻한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 게 실제로 금융 구조에서도 딱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1층, 선순위 채권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최상층, 바로 보통주,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간단하게 공식처럼 표현하면 딱 이겁니다. 메자닌은 기본적으로 채권인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주식 옵션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바로 메자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막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던 채권을 주식으로 딱 바꿔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 좋다,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그냥 가만히 채권으로 들고 있으면서 꼬박꼬박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 돌려받으면 그만인 거죠. 와, 이것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투자 상품 같죠? 그런데 금융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라도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누가 이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는가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시장 평균보다 규모가 좀 작거나 수익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회사들이 많아요. 이미 빚도 좀 많아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돈 빌리기가 어려운 회사들이 이 메자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그 위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6.9%. 이게 뭐냐면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메자닌을 발행했던 회사들 중에 나중에 상장 폐지된 기업의 비율이에요.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신용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투자자들도 바보는 아니죠. 이런 위험을 그냥 떠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리픽싱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게 그냥 가끔 쓰이는 조항이 아니에요. 보세요. 64.8%. 실제로 메자닌 계약의 거의 3분의 2가 넘게 이 리픽싱 조항을 사용해서 전환 가격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줘서 투자자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보호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누구한테는 좋은데 누구한테는 나쁜 거거든요. 리픽싱은 메자닌 투자자를 보호해주죠. 하지만 주식을 더 싸게 더 많이 발행하게 되니까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희석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에 리픽싱이 어떻게 메자닌 투자 가치를 지켜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상품을 사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일단 알아두셔야 할 건 이 시장이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 방법, 그러니까 엑시트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주식으로 바꿔서 팔고 차익을 남기겠죠. 둘째, 주식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채권 자체의 가치가 올랐다? 그럼 채권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영 시원찮다? 그럼 그냥 만기까지 쭉 들고 가면서 이자 받고 원금 회수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현실 체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상장 주식 팔아서 얻는 이익은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메자닌은 다릅니다. 이자 소득, 채권 매매 차익, 심지어 주식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이익까지 거의 모든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 보고서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메자닌 펀드는 절세 상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의 수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시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메자닌 시장의 구조 자체가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세요. 2018년 기준으로 메자닌 발행 방식을 보여주는데 와, 무려 95.7%가 상호 발행입니다. 공모,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개되는 방식은 5%도 채 안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소수에게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거래가 3어로 이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해지고 투명성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용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제공되지 않고 발행 기업의 신용 분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요. 이건 결국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문제로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메자닌 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혁신 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필수적인 도구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내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아주 위험한 게임에 불과한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